여러분, 혹시 무너져가는 나라를 오직 철학으로 구하려 했던 인물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바로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개혁가 율곡 이이입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라 시대의 위기에 온몸으로 맞섰던 행동가였는데요. 오늘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이게 바로 16세기 조선의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이미 부패와 분열로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죠. 그야말로 모든 게 무너지기 직전 벼랑 끝에 선 원국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흥미로운 지점 아닌가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해법이 칼이나 돈이 아니라 철학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우선 율곡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어요. 보세요. 정치 부패는 만연했죠. 붕당 갈등은 끝을 모르고 깊어졌죠. 당연히 국가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피해는 누가 봤을까요? 결국 농촌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가고 백성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율곡은 바로 이런 시대 한복판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율곡 이이입니다. 율곡의 인생을 보면요, 진짜 평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13살에 이미 진사초시에 합격해서 천재의 소리를 들었고요. 그런데 대단한 건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살에는 금강산에 들어가서 불교까지 공부하면서 생각의 폭을 확 넓힙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서는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개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죠. 우리가 아는 성악지묘나 동호문답 같은 책들도 바로 이 시기에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율곡이 그냥 책상 머리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직접 지방관으로 일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 고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바로 이 현장 경험이 그의 철학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율곡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철학은요, 그냥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나라의 병을 진단하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였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철학 이론으로 어떻게 망가진 나라를 고친다는 거요? 그쵸? 하지만 율곡에게 철학은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였던 셈이죠. 그 설계도를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됩니다. 바로 이와 기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는 원리, 그러니까 세상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완벽한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는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재료나 에너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야,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와 기의 관계를 바늘과 실로 설명한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실, 즉 기가 없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만들 수 없죠. 근데 바늘, 즉 이가 없으면 그 실은 그냥 방향 없이 엉켜버리고 말잖아요. 둘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율곡의 가장 중요한 이론, 기바리승 일도설이 등장합니다. 한자라 좀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간단해요. 기가 먼저 움직임을 시작하고 이가 그 위에 올라타서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죠. 즉, 모든 변화는 현실 세계의 에너지인 기에서 시작되지만 그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라는 원칙, 즉 운전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율곡이 보기에 당시 조선의 문제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국가의 기,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같은 현실적인 힘이 이, 즉 원리와 도덕이라는 방향타 없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정말 명쾌한 철학적 진단이었죠. 자,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나왔으니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처방을 내릴 차례죠. 율곡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그의 계획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낡아빠진 제도를 뜯어 고쳐서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만들자. 둘째,
무엇보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자. 셋째, 이 모든 걸 해낼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교육으로 키워내자.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나라 안의 문제만 해결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율곡은 이미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혁 없이는 곧 닥쳐올 외적의 침략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정말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떠든 게 아닙니다. 이 개혁안을 들고 왕 앞에 무려 9번이나 나아가서 설득하고 실행을 건의했어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의 모든 정치 철학은 이 네 글자, 수기치인으로 압축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을 닦는 수기와 남을 다스리는 치인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리더 한 사람의 도덕성이 바로 국가 전체의 기반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물론 그의 개혁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율곡이 남긴 생각의 씨앗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주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율곡이 꿈꿨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왼쪽처럼 썩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원칙과 상식이 바로선 개혁을 통해서 오른쪽처럼 질서가 잡히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바꾸는 것. 이게 그의 최종 목표였죠. 그리고 이게 율곡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의 사상은 훗날 조선 후기 지성계를 이끌었던 실학의 직접적인 뿌리가 됩니다. 더 이상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고 진짜 현실을 바꾸는 학문의 길을 그가 열어준 셈이죠. 결국 율곡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자기 성찰과 도덕성,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16세기의 한 철학자가 던졌던 이 질문, 극심한 분열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